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의 오늘을 알아보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 이보은의 사계 식탁도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또 이보은의 사계 식탁에서는 요즘 같은 연초에는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지역별 특색이 담긴 해장 국물 요리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현지 시각으로 9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괌 경찰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자해로 보이는 총상을 입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용의자와 일당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은 한 게임방에서 체포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지난 4일 저녁 50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저항하다 남편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범인은 총기를 지닌 채 차에서 내려 소지품을 요구하다 남편을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다음 날 아침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은퇴를 기념해 부인과 함께 괌 여행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던 사건입니다. 네, 살해 용의자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괌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용의자들에 관한 제보를 포상금 5만 달러, 우리 돈 6,600만 원에 걸었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로 6일 만에 사건 단서를 포착하게 된 건데요. 경찰은 투몬 지역 약 20개 업소의 감시 카메라를 훑어본 결과 사건 당일 용의자 일당의 차가 이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9일 오후 요나의 한 주택가에서 살해 용의자인 케오키 주니어 산토스가 탄 것으로 보이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며 접근하자 용의자는 자신의 머리 부분에 직접 총을 쐈고요. 결국 숨졌습니다. 관광지는 편안하고 안전해야 우리가 가서 네.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건데 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가는 곳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안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지 1년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인데요. 경찰청은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했던 피의자 최모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려 46억 원입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 직원이 이렇게 큰 금액 46억 원을 횡령해서 달아났습니다. 황당하고 또 화가 났었는데 피의자는 어떤 방식으로 횡령을 한 거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요.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미지급 진료비 46억 원을 빼돌린 혐의 받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위임 전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요. 마치 진료비가 병원에 지급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에 돈을 가로챘고요. 그 이후에는 해외로 도피까지 해버린 겁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작년 9월 최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외 도피까지 했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인터폴 적색 수배서 발행했습니다. 추적팀까지 편성해 약 1년 4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최 씨가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적팀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최 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했고요.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적극 활용해 최 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일 저녁 검거팀이 최 씨의 은신처로 출동해 5시간 잠복한 끝에 최 씨를 붙잡은 겁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최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금융 사건이나 사기 사건, 횡령 사건 이런 것들 보면요, 우리 정서에 비해서 굉장히 처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한탕 치고 네. 그냥 땅에다 묻고 몇 년 살다가 오면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이래요.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강력한 처벌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 허가제 등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맹견의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맹견 사육 허가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맹견 사육 허가제는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맹견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앞으로는 충족해야 되는데요. 또 기존에 맹견을 키우던 사람도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 사육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기준 또한 확대되는데요. 기존에 지정된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이 대상이 됐던 경우에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죠.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 비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진료 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의 기준이 수의사 2명 이상이었던 기존 기준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깜깜이로 가서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치료받고 나중에 진료비 청구서 받으면 네. 깜짝 놀래고 이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저도 강아지 키우지만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는 알 수 있게 됐으니까 네, 그죠? 네. 내가 얼마면 이 반려견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 답답함이 좀 풀렸네요.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무인 카페에서 얼음을 쏟고 그냥 지나쳤던 한 초등학생이 몇 시간 후에 다시 1,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돌아와서 사과를 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네,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훈훈한 그런 사연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3년째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님 A씨는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에 초등학생의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았던 하루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A씨는 전날 CCTV를 통해 가게를 살펴보던 중에 바닥에 얼음이 쏟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손님이 기기 작동 미숙으로 얼음을 쏟았던 건데요. 당황해하던 초등학생은 뒤늦게 컵을 꺼내 음료는 받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보더니 치울까 말까 약간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학생이 얼음 쏟아놓고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맥이 빠졌다고 합니다. 학생은 어차피 그렇지만 음료값은 지불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청소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그날 저녁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매장을 찾은 A씨는 선반 위에서 연습장을 꼬깃꼬깃 접어쓴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다시 CCTV를 돌려봤던 A씨는 얼음을 쏟은 초등학생이 1시간 정도 지나서 매장을 다시 찾아 쪽지를 두고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CCTV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하는 듯 허리를 숙이는가 하면요, 쪽지를 여기 뒀으니 봐달라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쪽지에는 그럼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너무 귀여운 문구가 써 있었는데요.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이용해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도움되길 바라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쪽지와 함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사장 A씨는 이 지폐를 지갑 속에 고이 넣어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구매 이력이 남아있어서 학생에게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 영업을 접는 날까지 이 학생에겐 모든 음료 공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착해라. 기특하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두 저런 좋은 착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 왔습니다. 가랑가랑.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제로 돌아갑니까? 1863년 1월 1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863년 1월 10일은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1974년에 개통됐으니까 우리보다 111년이 앞섰고요. 1863년이면 고종이 즉위한 해입니다. 네. 지하철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죠. 네. 영국하면 철도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그때만 해도 네. 어떻게 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기차를 다니게 이거는 참 대단한 생각일 텐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런던이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되는 세계 최고 인구의 최고로 붐비는 도시였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들이 길거리를 많이 다녔는데 이 말들의 대변 때문에 길이 엉망이 됐고요. 철도가 또 놓여져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이 지상의 교통이 정말 대단한 체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런던시 법무관 찰스 피어슨이라는 사람인데 두더지에게서 영감을 얻어요. 두더지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걸 보고 그렇다면 땅속에 길을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듣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전부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이 제안이 채택이 됩니다. 네, 엄청나니까 백몇십 년 전이면 분명히 기술력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공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기술의 발달이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요.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는 심심치 않게 땅 위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초기 이 지하철을 보면은 선로 깊이가 지하 5m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 때 지상의 건물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1863년 10월 10일 도시 중심부의 6.6km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인 거잖아요. 확실히 지금의 지하철과는 좀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차이가 이 열차 객차에 지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대단했겠죠. 더군다나 이 전기로 가는 전철이 아니고 증기기관차를 앞에서 가게 된 이런 차였는데 그렇다면 석탄을 떼야 되잖아요. 석탄 뗄 때 나는 매연과 증기가 막 뒤섞이면서 이 지하철 한번 타고 나면은 전부 얼굴이 검어지고 옷에 전부 검은 게 묻고 모르겠네.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기로 지하철을 움직이는 이것은 1890년에 가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최초의 지하철을 타면 네. 옷과 뭐 얼굴에 거름 묻고 막 매연 맞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탔겠습니까 이거?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런던 지하철은 개통 수개월 만에 하루 2만 6천 명이 이용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지하철이 다른 나라 지하철에 영향을 주면서 세계 지하철을 선도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영어로 부를 때는 서브웨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있는데 이 언더그라운드라는 말 말고 튜브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튜브라는 명칭은 1900년에 개통된 영국 지하철의 이름에서 비롯된 건데 런던 지하철이 이 둥근 관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따서 튜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예. 런던 지하철이 근데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활용된 게 아니고 전시에는 방공호로도 활용이 됐다면서요? 네, 땅속에 터널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쟁 중에는 방공호로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런던 대공습이 있을 때 20만 명의 어린이를 이 지하철을 통해서 런던을 빠져나가게 하는 데 성공을 했고 17만 7,500여 명의 런던 시민들이 지하 터널과 역사에서 공습을 피했습니다. 일부 역사는 비상 상황실로 이용이 되고 야간 강좌와 관련 학교로도 이용이 되고 도서관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지하 역사에서 칠판 걸어놓고 수업을 하고 차를 마시는 영국인들의 모습이 지금 전쟁 기록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 갖는 애정이 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지하철 노선도, 그 노선도도 영국이 최초로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지하철 노선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철 노선도를 처음에는 그냥 일반 지도에다가 지하철 노선을 그리는 이런 지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건 알아보기가 어렵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은 노선을 담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933년에 지하철 전기공이던 사람이 해리백이라는 사람이 전기 회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게 됐는데요. 실제 위치와는 관계없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지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지금 우리 노선도도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저는 봤을 때 전문 디자이너가 좀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기공이 만들었다는 게 좀 반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영국 지하철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런던 가서 지하철 타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승객 500만 명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하철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하철만큼 편한 지하철은 세계에 없어요. 네, 폭이 굉장히 좁고 대부분 구형 차량들이 에어컨이 없는 찜통 지하철 지금도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열차가 달리면 환기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차량 냉방과 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영국 지하철이 두더지에서 착상해서 만든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통로가 꼭 두더지 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지하철 갖고 있는 나라 정말 없습니다. 자, 지하철 타실 때마다 이게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야 생각을 하시고 지하철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출퇴근길에 주로 타시는 분들은 뭐야 나는 이러고 타는데 맞아요. 뭐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 너무 많이 타니까. 그래도 좋은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49년 1월 12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49년 1월 12일은 친일파 중에 친일파.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 아들이라고 불렸던 박중양에 대한 반민족 행위 공판이 열린 날입니다. 박중양은 해방 직후까지 조선 팔도의 악명을 떨쳤던 희대의 친일파인데요. 이날 그의 친일 행적을 처벌하기 위한 공판이 열렸는데 그는 시종일관 당당했고요. 떳떳하게 자신의 친일 신념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고 이때 박중양도 체포가 된 건데 근데 생소한 이름이에요. 박중양이 그 정도 친일파였는데 왜 우리 이름이 낯설죠? 네, 유명하지 않죠. 하지만 대단한 친일파입니다. 24살이던 1897년에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서 7년 동안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에 압도당하고 친일파로 전락을 하게 돼요. 1904년 러일 전쟁 때는 일본군 통역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 총독 통감 취임 이후에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철저히 이토 부미를 존경했고 이토는 박중양을 철저히 신용하고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토의 수양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들면서 출세길이 열린 건데 그 후로 계속 조선에서 관료로 지내면서 친일 행위를 했던 거예요? 네, 특히 1906년 무렵에 대구에서 경상도 군수를 지냈는데 그때 대구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대구의 성벽을 없애는 거였어요. 당시 대구는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여서 상권이 성을 경계로 구분이 돼 있고 성 안은 한국 사람들이 성 밖은 일본 사람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성 안에 한국인 상권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그러려면 이 성벽이 없어야 되는데
이 소원을 박중양이 들어준 겁니다. 성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도로를 냈어요. 이후 일본 상인들이 성안까지 들어와서 상권을 거의 다 장악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치켜 올렸죠. 그는 한국 병탄에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백성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하면서 자기가 팔아먹은 나라에서 공직 생활을 이어갑니다. 도지사, 중추원 참의, 중추원 부의장, 일본 제국의회 규조원 의원까지 꽃길을 걸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박중양이 악질 중에 악질인 게 3.1운동을 앞장서서 탄압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구에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번져가던 만세 시위 열풍을 막기 위해서 앞장서서 자제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 자제해라 이런 얘기죠. 한국인이 한국인을 감시한 이 단체는 민족운동, 독립운동도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총칼로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자제단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서로를 감시하고 독립운동한 사람을 밀고 한 사람에겐 포상하는 등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인도 아니고 같은 조선인이 조선인을 더 탄압했다는 게 참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죠. 네. 근데 이게 박중양이 체포가 된 이후에도 아까 뻔뻔스럽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친일파를 크게 둘로 나누죠. 기회주의적 친일파, 신여명 친일파 이렇게 나누는데 박준양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체포당할 당시에 조사관의 목격담도 유명한데요. 그를 잡아서 태운 자동차가 반민특위 정문 앞에 멈추자 내리면서 일본말로 이곳이 옛날 제1은행이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인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도 다른 피고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행적을 전혀 변명하지 않았고 시종일관 자기의 소신을 피력을 했는데요. 박중양이 친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는 거예요, 네, 이거? 네.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에 왜 충성해야 하는가? 나는 시대 변혁의 희생양으로 무능력한 조선 왕족보다 문명국이었던 일본의 조선 통치가 훨씬 좋았소. 이완용을 매국노라 비난하는데 그는 매국노가 아니라 국난을 당한 나라를 부지하고 백성을 구한 사람이요. 이따오 소리를 했군요. 이상한 그러니까요. 소리를. 아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뼛속까지 일본인이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좀 하고 믿었던 것 같은데 그럼 공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공판 중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됐는데 며칠 뒤에 폐렴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곧바로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바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후로도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1959년에 86살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박중양을 처벌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역사는 그를 반드시 기억하고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때 반민특위가 희지부지 되면서 제대로 이제 심판이 안 됐죠. 안 됐죠. 그 채로 쭉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1월 9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가 붉은 산이었어요. 헐벗은 산, 나무가 없는 민둥산 이런 뜻인데요. 1967년 1월 9일은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산림청이 개청한 날입니다. 산림청은 우리 산림을 세계가 인정하는 울창한 숲으로 바꿔놨고 우리나라는 폐허가 된 국호에서 반세기 만에 울창한 숲을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22년 기준 26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걸 국민 1인당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 원에 달합니다. 우리 모두 500만 원씩 1년에 벌고 있는 거예요. 와우. 아니 저도 산을 좋아해서 매주 산에 갑니다만 우리 산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그 산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의 그 피톤치드 이런 게 너무 좋은데요. 네.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가진 나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황폐했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산 상태가 어땠어요? 네,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국의 많은 산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산지는
사막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국도 절반 가까이에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런 황량한 땅이었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강물이 범람하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자연 재해가 더 확대되고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비극도 계속이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땔감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나무가 부족했겠죠. 예. 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내내 나무를 연료로 썼던 나라예요. 특히 6.25 전쟁이 끝난 뒤에도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벌목을 계속했고요.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 산의 나무는 물론이고 풀뿌리, 낙엽까지 전부 긁어서 땔감으로 쓰면서 국도 대부분이 민둥산이 됩니다. 게다가 산의 나무를 몰래 배에서 사고 파는 도벌까지 활개를 치는데 이 도벌 행위를 5대 사회학으로 못 박아 단속할 정도였으니까 산림 훼손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죠. 또 농사지을 땅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산에 불을 질러서 생활하는 화전민 수도 상당했습니다. 오죽하면 1969년 유엔에서는 한국의 산림은 복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낼 정도였어요. 산림의 황폐도가 너무 고질적이라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거의 희망이 없는,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황폐한 상태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산림 복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 참 커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중반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각 나라에 울창하게 보존된 숲을 보게 되고 산림 녹화 사업에 심혈을 그 이후로부터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1964년에 서독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 고속도로 주변에 울창한 숲을 본 대통령이 우리 산림이 저렇게 울창해지기 전까지 유럽을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64년에는 연료를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장작을 떼든 이 아궁이를 연탄을 떼는 아궁이로 개조하는 사업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1967년에 산림청이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또 협동심을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목일이 제정이 되면서 네. 저도 기억나요. 저 학생 때 식목일에 꼭 나무 나무 가져가가지고요. 거기서 나무 몇 그루 심어야 이게 제대로 식목일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을 이렇게 만들어놨군요. 다시. 네, 우리 19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런 동요가 있었잖아요. 이 동요, 철규 씨 부탁해요. 이거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이거 딱 생각나요. 메아리가 살게 시리. 자, 메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자, 정부는 나무를 심는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우리 민족 특유의 협동 정신을 활용해서 나무 심기에 아주 몰입을 했는데요. 그냥 노동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꾸준히 부여했고 주민들은 숲이 우거지는 만큼 농사짓는 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야, 이게 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하나하나 나무를 심어가지고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엔 비만 내리면 애써 심었던 나무들이 전부 쓸려 내려가요. 이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나무 심기를 계속합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기간 동안에 나무를 더 많이 심었는데요. 비탈진 산기슭에서 돌을 캐내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바꿔주고 이 흙을 다 또 짊어져서 실어 날랐어요.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담은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퍼나르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무를 살린 겁니다. 이런 노력 끝에 드디어 황폐했던 산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는 거군요. 네, 결국 우리나라가 민둥산을 없애는 기적을 이룹니다. 1973년부터 2013년까지 심은 나무가 무려 64억 9,100만 그루예요. 대박. 네. 대단하다. 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4위의 산림 강국으로 거듭났는데요. 역사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반세기 만에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낸 유일한 사례입니다. 유엔이 공식 발표한 조림 성공 국가는 독일,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인데 다른 나라들은 국토의 일부에서만 성공을 했지만 우리는 전 국토에서 산림 녹화를 하는 대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자, 우리 곁에 늘 있어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모르는 우리나라 산에는 이렇게 힘들게 일궈낸 역사가 있습니다. 산에 가시면 민둥산에서 벗어난 기적을 생각하시고 산불 이거 일어나면 오랫동안 가꾸었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산불 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읽으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지나다니다 어르신들 뵈면 감사합니다. 한번. 뭘 감사해? 갑자기 이런 거.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1년 1월 1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1년 1월 10일은 패션의 제왕 가브리엘 샤넬이 사망한 날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자기 이름을 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땡을 탄생시킨 사람이죠. 샤땡은 루이비땡, 에르메땡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패션 브랜드로 꼽히는데요. 야, 이거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은 지난 100년간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이자 20세기 최고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 다 말씀하시고 왜 샤땡이라고 하세요? 아니, 가브리엘 샤넬 나왔는데 네. 샤땡 굳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메이커로 들어가면 그죠? 네. 이재땡 선배님 얘기 잘 듣습니까? 아니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거 한번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여성을 이해하고 또 사랑한 디자이너로 또 가브리엘 샤넬이 또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이 샤넬의 삶이 어릴 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었다고요. 네, 샤넬은 출생부터 명품이 아니었어요. 1883년 8월 19일 날 프랑스 소미류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게다가 12살의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훗날 샤넬은 이때 얻은 인생의 깨달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주 어렸지만 사람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야. 알았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7년 동안 생활하면서 바느질을 배웠는데 이것이 뒷날 디자이너가 되는 정말 출발이 된 거죠. 19살에 수녀원을 나와서 의상실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생계를 위해서 저녁에는 카페에서 가수로 일했는데 가수로 별명이 코코였어요. 그래서 코코 샤넬. 네. 입에 딱딱 붙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샤넬이 패션계에 그러면 처음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카페 단골 손님 중에 에티엔 발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시 고급 스포츠였던 승마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보수적이었던 사회에서는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게 금지되어 있었고요. 말을 탈 때에도 여성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한쪽으로 모은 채 비스듬히 말 위에 앉아야 됐어요. 하지만 샤넬은 남성용 승마 바지를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개량을 해서 승마를 즐깁니다. 바지를 입고 말을 탄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복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강조해서 허리를 꽉 조이는 코르셋, 길고 무거운 드레스 등 여러 불편한 패션이 유행했는데, 이런 시대에 바지를 입고 말을 탄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고, 이 샤넬의 모습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나도 편안함을, 그리고 또 패션을 이때부터 맞아요. 그랬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샤넬의 남다른 패션 감각을 보게 됐군요. 네, 여기서 한번 성공을 거둔 다음에 마침 에티엔 발상과 관계가 시들해졌는데 이때 자립을 모색하다가 모자 디자인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연인이자 조력자 아서 카펠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카펠은 사업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후원자로 났습니다. 그리고 샤넬은 카펠의 도움으로 파리 1구에 자기의 첫 모자 가게를 열게 됐는데, 이 모자 가게가 파리의 상류층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게 되고, 모자 사업에서 성공한 샤넬은 이번엔 여성복 전체를 디자인하는 의상 디자이너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아서카펠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데요. 그 재능을 알아보고 조력자가 돼주면서 힘을 실어준 건데, 그러면 의상 디자이너로서도 성공했을까요? 네, 샤넬은 파리 인근의 휴양지인 도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건 샤넬 부티크를 오픈을 해요. 당시 상류층은 휴양지에서도 불편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샤넬은 얇고 시원한 복장에 여성복으로선 파격적인 주머니를 장착하는 시도를 했는데 이게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샤넬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전쟁터로 나간 남성을 대신해서 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샤넬은 남성 속옷으로 사용했던 가벼운 저지천을 활용해서 여성 정장에 사용하는 파격을 시도했고, 역시 결과가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대외적인 명성을 이때 얻게 되죠. 샤넬이 생각한 최고의 럭셔리는 그러니까 실용, 편안함 뭐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샤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향수 아니겠습니까? 네, 샤넬이 1921년에 발표한 샤땡 넘버 5라고 하는 향수죠. 네. 이 의상과 함께 오늘날까지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960년 4월에 당대 섹시스타였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잘 때 뭘 입냐고 묻는데 전 샤땡 넘버 5라고 했어요. 라고 이 대답한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면서 샤넬 향수가 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야, 세계 최고의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의 마케팅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샤넬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아이템들을 많이 유행을 시켰죠. 네, 이번에는 여성들이 착용하는 진주 목걸이를 패션 아이템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보석은 부나 집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위한 액세서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강조했고 자신도 모조 진주를 보란 듯이 하고 다녔어요. 또 그녀가 선보인 리틀 블랙 드레스는 샤넬이 고수해온 패션의 결정체였는데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검정색을 남성에게만 허용하는 이런 색으로 인식을 했고 여성이 일상복으로 검정 드레스를 착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자랐잖아요. 이때 수녀의 옷에서 영감을 얻은 이 드레스는 출시 직후부터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치마 길이가 무릎 아래 위치해서 지금까지도 샤땡 라인이라고 불려요. 이후 샤넬은 전 세계 26개 매장과 2,400여 명의 직원을 보용한 사업가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틀을 깨는 발상,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꿰뚫는 안목, 이게 성공을 부른 것 같은데.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나치에 협력했다 또는 나치의 스파이다? 이런 오해입니까? 뭡니까 이건? 네, 그런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샤넬은 2차 대전 시기에 13살 연하인 독일 외교관 딩클라게와 연인이 됐는데 2016년에 공개된 비밀 문서에 따르면 샤넬이 딩클라게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샤넬은 2차 대전 이후 프랑스가 해방되면서 숙청위원회에 끌려갔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영국 수상 처칠과 친분이 있어서 처칠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소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 샤넬의 이 행동을 간첩 행위를 의심을 했어요. 그 바람에 샤넬은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에서 한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패션계를 쥐락펴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게. 굉장히 그 패션계에도 지각 변동을 겪었을 것 같은데. 네, 샤넬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파리 패션계는 다시 불편하고 화려한 여성적인 패션으로 복귀합니다.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등장한 거죠. 자, 여성들이 전쟁 동안에 입었던 그런 실용적인 의상에서 벗어나서 우아하고 화려한 의상을 다시 찾으려고 했고 디올은 이걸 또 간파를 한 거예요. 샤넬은 이런 트렌드에 크게 분노했고 1954년 71살의 나이에 패션계 복귀를 선언합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다시 한번 패션계를 뒤흔드는데요. 이 시기에 샤넬이 선보인 트윗 정장은 여성의 몸을 조이는 불편한 요소를 전부 없애고 네. 활동성을 강조한 그래서 오늘날까지 샤넬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짧은 이 손잡이만 있었던 여성용 가방에 최초로 긴 끈을 달기 시작한 샤땡백을 최초로 출시하면서 또 한 번의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 70대 감이 살아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다시 히트작을 냈는데 정말 워커홀릭이자 패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가방 사진이 나오는데 네. 장현희 씨 표정 굉장히 해맑아져요. 아니 보기만 해도 뭐 예쁘잖아요. 저게 요즘에 살려고 줄 서고 이러는 가방이에요. 그렇죠. 네.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저런 작품을 만들었으니 정말 위대한 디자이너죠. 고령의 나이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가던 샤넬은 1971년 1월 10일 향년 8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샤넬이 오래전에 남긴 말인데요. 패션계에서 여성 해방을 실현한 혁신가. 자, 간편함이 여성복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고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한 패션계의 선구자입니다. 자, 샤넬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미친 영향은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좀 춥잖아요. 이렇게 네. 추운 날은 정말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 드시는 게 아주 제격인데요. 네. 그래서 신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임 많으시죠? 또 약주 많이 드실 텐데 아침마다 생각나는 게 바로 이 해장국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지역 특색을 살린 해장국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역 중에서 가장 맛의 도시 통영에 가면 미역을 이용한 해장국이 있는데 네. 바로 미역 해물탕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톳도 같이 넣어서 정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미역과 톳과 홍가리비와 대하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달고 감칠맛이 있겠어요. 네. 요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강원도에 가면은 우리가 이 집은 꼭 들렸다 가야 돼 하시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용대리 지역의 북엇국인데요. 용대리. 용대리 북엇국이 아주 유명하지요. 해장하면은 바로 북엇국이 굉장히 첫 손을 꼽을 텐데 북어와 콩나물과 그다음에 달걀과 무와 두부까지 들어가서 정말 용대리식을 바로 이렇게 저희가 채널A 스튜디오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정말 맛있겠죠? 예, 맛있겠어요. 이게 그 지역 특색이 있는 그 지역 해장국은요. 그 지역에 가야지만 우리 집의 맛이 나는데 우리 이번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하더라도 그 지역 가서 먹는 그 느낌을 살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또 오늘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 어제 한잔 할 걸 그랬지. 네. 자, 오늘은요, 일단은 미역에다가 톳을 준비를 해서 여기 각종 해물과 함께 요 국을 끓일 건데요. 바로 미역을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미역은 보통 이렇게 마른 미역을 많이 준비를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마른 미역은 어머님들이 급하다고 미지근한 물이나 아니면 따끈한 물을 넣어서 불리게 되면 미역이 하루 종일 끓일 때마다 비린 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역을 불릴 때는 꼭 찬물에다가 불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역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미역이 퍼지면 요거를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서 거품이 없을 때까지 주물러 씻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미역이 굉장히 부드럽게 국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역은 이렇게 우리가 좀 긴 미역도 드시지만 저는 이 숟가락 안에 이 미역이라든지 요 재료들이 딱 들어가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입에 맞게. 이렇게 조금 잘게 썰어주세요. 너무 잘게는 말고 네. 이렇게만 썰어주세요. 근데 바락바락 씻을 때도 네. 좀 찬물로 씻어야 그 그쵸? 비린내가 안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수도를 틀어놓고 흐르는 찬물로 틀어놓고 네. 바락바락 씻어서 자꾸 거품을 없애가면서 헹궈 주셔야 미역의 비린맛도 없고 미역의 싱그러운 맛이 많이 우러나서 훨씬 더 맛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역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는 겨울철이면은 저는 굉장히 반가운 재료가 있어요. 바로 이 톳이에요. 네. 이 톳인데 이 톳 무침도 많이 드시고 조림도 많이 드시고 톳밥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톳을 어떻게 손질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거 손질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볼을 하나 네, 준비하고. 볼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톳 요거 시장 가서 사 갖고 왔던 톳 그대로 여기다가 두세요. 그리고 나서는 굵은 소금이 있어요. 또는 집에 있는 많이 흔하게 쓰시는 꽃소금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거를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톳도 소금으로 저렇게 네. 씻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톳 사이사이가 이게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네.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다 빠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줘야 바다의 싱그러운 맛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아주 싱싱한 톳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싱싱하지 않은 톳은 여기 다 떨어져 있어요.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보세요. 제가 좀 주물렀는데 바다 냄새 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안 가나요? 아직까지는 네. 저는 가는데. 엄청 오는데 지금. 조금만 더 주물러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시간 없어서 안 돼요. 자, 그랬으면 이따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물을 붓고 요거를 헹궈 주세요. 이렇게 살살. 하고 헹궈주세요. 나서 또 물궈서. 네. 만약에 톱밥을 하거나 톱 무침을 할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쓰지만 우리는 요거 미역국에다가 같이 넣고 미역 해물탕을 끓일 거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헹궈만 주세요. 저 톳을 회하고 있을 때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 톳도 마찬가지로 미역과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주세요. 아, 저게 예전에는 전량 일본으로 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톳이 아무래도 칼슘과 요오드도 많고 요게 무기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톳이 이렇게 건강식이구나 알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먹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 톳이 구황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쌀 조금 하고 톳 많이 넣고 떡밥 지어 먹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까지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이제 해물만 남았는데 제가 시장에 나가니까 요새 조개보다도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이 홍가리비, 황가리비 있더라고요. 네. 가리비가 많이 있는데 이 가리비는 깨끗하게 비벼가면서 씻어서 비벼가면서 그래서 요 가운데 주름 부분에 있는 그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다 씻어놓고 난 다음에 찬물에 담가서 소금을 약간 넣고 검정색 비닐을 덮어서 약간 바닷속처럼 하면은 뻘을 많이 내뱉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말끔하게 요것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냐면 바로 새우예요. 제가 새우를 왜 넣냐 하면 이 미역하고 톳하고 그다음에 이 홍가리비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단맛이 이 새우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새우는 이 앞에 있는 뾰족한 거 조금 잘라내시고요. 네. 긴 수염도 좀 잘라내시고 그다음에 등 쪽 두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꽃이 끼잖아요. 그러면 빼줘야 요렇게, 되죠. 예, 이렇게 내장이 나와요. 이렇게. 뭐야, 저기 너무 신기해요. 내장이 나오잖아요. 요게 있으면 약간 쓴맛이 나요. 그래서 요걸 좀 빼주셔야 돼요. 두 번째 마디. 야, 저기 내장이에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다 해놨어요, 겉도 모르고 미리. 내장 다 먹었네요, 저는. 아, 그래요? 뭐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 아무래도 미역 해물탕이니까 네. 조금 깔끔하고 부드럽게 먹으려면 요거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귀찮아도 꼭 해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저희가 끓이는 것만 남았어요. 굉장히 맛있게 끓일 건데. 이 스튜디오에 이 맛있는 그 향 때문에 향이 엄청나죠? 정말 막 괴로워요. 배가 너무 고파서. 자,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나서 뭘 하느냐? 바로 미역하고 아무것도 지금 네, 안 안 넣은 넣고 상태죠? 그다음에 톳을 넣어 주세요. 아, 더. 네. 먼저 볶아주시나? 네. 톳을 이렇게 좀 넣어 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다진 마늘을 좀 넣어 주세요. 아, 먼저 볶는구나. 네. 어떤 분들은 나는 미역에 마늘을 안 넣는데 왜 전 선생은 마늘을 넣지 하실 텐데 파는 안 넣는 게 맞아요. 파는. 네. 파에 있는 점액질이 훨씬 더 미역하고 상충되니까 그걸 안 넣는 게 맞는데 마늘은 저는 약간의 그 뭐랄까 비릿한 해물 맛, 또 요런 거 있잖아요. 바다 맛. 요런 게 향이 싱그럽게 훨씬 더 일어나려면 마늘을 좀 넣어야 단맛이 나서 좀 좋더라고요. 요거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저희 집도 미역국 끓일 때 그 다진 마늘 살짝 넣거든요. 고기랑 같이 이렇게 넣는 미리 분들도 계세요. 네. 아, 그래요? 네. 본인이 끓여요? 엄마 이제 생신 때 어쩌다 한번 좀 끓여본 어쩌다 적이 한번.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넣으면 돼요. 들기름 넣어주시고요. 아, 들기름 뒤에 네. 넣는구나. 네. 그리고 들기름도 같이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럼 훨씬 더 미역의 향과 톳의 향이 훨씬 많이 올라와요.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는 국간장 또는 어간장이거든요. 요건 두 가지 다 쓰셔도 괜찮은데 우리 집은 어간장은 없고 국간장만 있습니다. 국간장 쓰셔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 굉장히 맛있는 액젓이 있는데 그거 써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액젓도 되는구나. 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맛술까지 좀 넣어주세요. 향 난다. 아, 올라. 향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좋아요. 바글바글 끓을 때 우리가 뭘 넣냐면 바로 요걸 넣어요. 해감 다 시켰던 네. 황가리비. 오늘 저 미역 해물탕? 맑게 대박입니다. 끓이는 해물탕이에요. 네. 제가 요거 세 번째 끓인 거거든요. 오. 엄청 맛있어요. 국물 맛이.
그리고 대하도 여기다 같이 대하. 넣어주세요. 아까 내장 다 빼놓은 거. 이야. 만약에 나는 내장 같은 거 하는 거 싫고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예 요 흰다리 새우를 껍질을 벗겨서 판매하는 냉동 제품도 있죠. 있어요.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약간 재료는 또 손질할 때 맛이 있어서.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물을 좀 넣어야 되겠죠. 물을 넣어주세요. 아, 물은 그냥 생수를 넣으시면 네, 그냥 일반적인 생수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홍가리비 또는 황가리비에서도 국물이 나오고 대하에서도 끓이다 보면 단맛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다른 걸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역 해물탕은 순서만 기억하시면 정말 요리 초보인 우리 정철규 씨도 할 수 있을 만큼. 오. 그렇죠? 초보라고 하기엔 제가 지금 1년 좀 넘게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가 이제 끓게 되면 이제 드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아무래도 생방송이라 미리 좀 옆에 끓여놨어요. 네. 아우, 보세요. 기대됩니다. 어머나, 김 올라오는 거 봐. 아우, 어머나. 이렇게 맛있겠다. 요 가리비가 톡톡톡 나와 있는 거 나와 있네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새우가 이렇게 끓여져 있잖아요. 보세요. 아, 자, 요거를 제가 지금 퍼드릴 테니까 네. 한번 잡숴 보시고 가리비 알맹이가 지금 나와 있다는 자체가 벌써 포고하졌다는 뜻이에요. 아, 맛있겠다. 일반적인 미역국 아니야? 미역국이랑 비슷하죠. 근데 톳을 넣고 해물을 넣기 때문에 훨씬 더 싱그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물이 일단 정말 끝내줍니다. 네. 자, 이렇게 드시고요. 아, 날 추울 때는 정말 뜨끈하게 좀 국물 요리만한 게 없죠, 사실. 아, 맛있겠다. 가까이 오니까 또 새우 향이 강하게 올라와요. 오. 만약에 약간 저는 각각류가 알러지가 있어서 새우는 못 넣는데 하시는 분들은 새우 말고 네. 그냥 조개류만 더 해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생물 대하가 아니라 네, 그 냉동에 있는 뭐 흰다리새우 이렇게 써도 네, 그 괜찮아요. 달큰한 맛 올라오고 이런 달큰한 거는 거 괜찮아요. 굉장히 잘 올라와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야, 비주얼이 아, 뜨거. 아, 뜨거. 막 해가지고 네. 어우, 여기 딱 오니까 바다 향이 싹 나네요. 그렇죠. 바다 향이 완전 네. 나죠. 와. 나 한번. 자, 어우. 야. 그냥 바다 그 자체인데요. 네. 와. 국물을 먹어봐야 돼. 와, 근데 그렇게 막 비리거나 그렇지도 네. 않아요. 오. 근데 만약에 집에 미나리나 아니면 쑥갓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쑥갓을 올려 드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쑥갓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네. 그냥 그 우리가, 향만 한번 느껴보시라고. 나는 미역국하고 또 다른 맛이네요. 그래서 댁에서는 만약에 쑥갓이 있으면 쑥갓도 조금 더 올려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국물이 정말 바다를 품은 국물이네. 네. 지금 통영 앞바다에 와 계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 좋다. 자, 그럼 이제 잡수실 동안 저는 뭘 하느냐 하면 바로 강원도로 갑니다. 아, 또. 강원도 용대리 북어국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북어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요새는 북어 껍질에 또 이제 많이 그 껍질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껍질은 빼고 이렇게 또 판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싹 돌리세요. 흐르는 물에다가. 그러면 수분감이 스며들면서 네. 약간 부들부들해지겠죠. 그랬으면 그 상태에서 요 대가리 떼고 그다음에 지느러미 떼고 꼬리 떼서 준비를 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뭔가 부들부들하잖아요. 네, 그렇죠? 부들부들해졌네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반을 갈르세요. 반을 갈라요. 그리고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칼로 뚝뚝 이렇게 썰어주세요. 근데 지금 선생님 계속 소개하고 계신데 네. 옆에 이제 와서 이야 이 소리가 계속 아, 이렇게 뜨끈한 거 먹으면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혼자만 ASMR 마이크 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되도록이면 숟가락 안에 재료가 딱 안착해서 있는 게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음식은 험하지 않아야 좋다고. 그러니까 이쁘다고 이쁘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딱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썰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제가 담을 건데 냄비를 하나 갖고 와요. 냄비를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먼저 이렇게 놔요. 북어 지금 아무것도 저는 지금 안 둘렀거든요. 네. 북어를 먼저 놔요. 그다음에 이 북어하고 궁합이 잘 맞는 채소가 배추, 무, 양파, 대파 다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고냉지에서 캐낸 무를 준비했어요. 이 무도 납작납작하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사각형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넣어주세요. 네. 그래야 맛있어요. 자. 요즘 무가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쵸, 달고 맛있죠. 그 다음에 건다시마를 하나 준비하세요. 건다시마는 사방 10cm나 15cm가량으로 이렇게 썰어서 아마 하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 하얀 가루는 뭐 이게 다른 이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젖은 면보로 약간 닦아서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덮으세요. 자, 그럼 그 위에다가 뭘 넣냐면 준비한 콩나물이 있어요. 우리 용대리 북엇국에는 콩나물이 꼭 들어가요. 그래야 훨씬 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콩나물 다듬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위쪽에다가. 아, 지금 북어를 한번 깔고 네. 그 위에 이제 콩나물. 그 위에다가 네. 무 넣고 그다음에 요거 다시마 넣고 네. 깔아줬어요. 자, 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간을 하나 맞춰요. 진간장, 요거는 풍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국간장, 요거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여기다가 준비된 물을 넣어주시는데 다 넣지 말고 3분의 1만 넣으세요. 왜냐하면 콩나물을 먼저 삶아줘야 되잖아요. 딱 요만큼만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요거를 불에다가 놓고 안치세요. 불에다 놓고 이렇게 안치세요. 자, 그리고 뭘 하느냐?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김이 오르게끔 두세요. 네. 자, 그렇게 두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바로 뭘 하느냐? 요거 대파 송송송 썰어 놓고 그다음에 이 달걀을 알건 제거하고. 네. 뭐 알끈을 제거해도 되고 안 제거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달걀을 이제 어차피 풀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요거를 이렇게 잘 풀어줘요. 자, 이렇게 잘 풀고 네. 그리고 뭐만 준비하면 되냐면 달걀물하고 요거 대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바로 두부예요. 두부도 아까 제가 무를 어떻게 썰었어요? 사각형으로 썰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부도 똑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썰어서 두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것만 끓기만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끓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생방송이라 이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 네. 끓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뚜껑을 열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 물을 다 넣으세요. 나머지 물을. 지금 팔팔 끓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그쵸? 팔팔 끓고 네.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나머지 물을 이렇게 다 넣으세요. 다 넣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우리가 요거 있어요. 바로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맛술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맛술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들기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때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럼 살짝 콩나물과 무와 북어가 굉장히 어우러지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요걸 이제 끓이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끓여주세요. 네. 자, 끓이면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이 옆에 제가 요거를 다 끓인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보세요. 국물이 어때요? 사골 국물 같지 않아요? 뽀얗게 완전 잘 뽀얗잖아요. 완전 사골 국물 같죠? 무도 완전히 다 익혀졌어요. 무도. 야. 보세요. 무가 굉장히 투명해졌잖아요. 네. 요때까지 끓이는 거예요. 요때까지.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안 넣은 게 있죠. 뭘 안 넣었어요? 두부 안 넣었잖아요. 네. 네네.
두부를 넣고 우리가 여기서 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건져야 되냐면 다시마는 건져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다시마를 건졌어요. 두부 넣고 두부는 이제 끓어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다시마 건진 거를 가지고 요거를 고명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쓰는구나. 요거 이렇게 채 썰어서 고명 올리잖아요. 그럼 저 해장국 먹을 때마다 씹히는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요걸 이렇게 해서 고명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뜰해요. 주부님들은 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뜰하세요. 당연히 저는 건진다고 하셔서 꺼내서 버리는 거구나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버리지 고명으로 않아요. 쓰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써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저래가지고 반찬 먹어도 맛있는데 제가 요거 졸여 먹어도 맛있잖아요. 요거 다음 주에 저희가 요 아주 맛있는 메뉴가 다시마 메뉴가 나갑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어우. 제가 좀 오래 썰죠? 시간이 조금 넉넉해서 오래 썰어요. 그래요? 노래 한 곡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마까지 썰었어요. 그러면 고명으로 준비하는 재료들이 지금 다 됐어요. 네. 대파 있고, 그다음에 달걀 줄알 쳐야 되고, 다시마까지 다 있어요. 자, 그랬으면 두부가 어떻게 끓여지는지 가서 좀 볼까요? 네. 자, 여기까지 있고, 두부가 어떻게 끓여지는지 가서 좀 볼게요. 자, 두부까지 하니까 이렇게 팔팔팔 지금 올라왔어요. 두부가 굉장히 뜨끈뜨끈하게, 그렇죠? 올라왔죠? 맛있겠다. 자, 올라왔으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달걀을 가지고 줄 알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자, 맛있겠다. 이렇게 치고 절대로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 두세요. 그러면 쫙 떠올라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거든요. 어우. 국을 이제 떠야죠. 그쵸? 맛있게. 대부분 저렇게 하고 휘휘 젓거든요. 이렇게 휘휘 저으면 달걀이 풀어지면서 뿌옇게 김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맛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일찍 떠요. 왜냐하면 고명을 올려야 되는 거를 보여드려야 돼서. 요거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 맛있겠죠? 네. 그래서 달걀이 콩나물과 북어와 함께 이렇게 싹 안겨야 돼요. 이렇게 딱 야. 이렇게 안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저 안에 지금 잘 익은 무 있잖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 씹어 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야들야들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우. 맛있겠다. 어제 정말 약주하셨으면 오늘 이 해장국이 딱이에요. 네, 해장국을 그렇겠어요. 먹기 위해서는 전날 약주가 필수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네. 요거를 가지고 잠깐만요. 고명을 올려야 돼. 이제 고명을 제가 올려야 돼요. 일단 대파를 올리세요. 제가 왜 파를 안 넣고 이렇게 올리냐면 파 향이 위에서 딱 펼치기 때문에 북어의 비린 맛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마도 다시마 이렇게 고명. 올려주세요. 너무 보기도 예뻐요.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용대리에서 드셨던 북어국이 만들어졌어요. 어머나, 저 배달 나갑니다. 이렇게 유명한 잡숴보세요. 용대리 북어국. 네. 안 뜨거워요? 뜨겁네요. 마음이 막 앞서서. 네. 야, 보기도 좋아. 아우. 향이 여기서 바글바글 끓여서 잡수시면 반찬 딱 김장김치 하나만 올려놔도 아주 맛있는 국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진짜 파를 넣고 끓이신 것도 아닌데 딱 첫 술 뜰 때 그 파향이 네. 싹 올라오면서 이거 용대리 가서 이거 한 그릇 탁 먹고 내설악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야. 이
다시마 고명 한번 딱 얹어서 먹어봐요. 이 향과 씹히는 식감이 너무 맛있어. 다시마 고명 먹어. 아, 오늘은 그냥 저절로 그렇죠? 국물 맛이 굉장히 진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둘 다 지금 특징이 진하면서 깔끔해요. 그렇죠. 끝맛이 딱 깔끔해서 밥 말아 먹어야 돼. 와, 그 약주 하시고 다음날 왜 네. 이걸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해장국 그러면 아주 얼큰하게 맵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맑게 깊게 또 시원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우리 건강에는 좋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북엇국 잘못 끓이면 좀 굉장히 짠데 그렇죠. 안 짜죠. 얘는 어떻게 짜지 않아요. 그렇죠. 오, 너무 맛있는데요? 매운 해장 쪽보다 이게 건강에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맑은 물. 예. 네. 자극하지 않고. 야, 진짜 맛있네. 오늘 이거 뭐 대본에 적힌 것처럼. 야,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뭐 준비되어 있어요? 아, 다음 주에는요, 제가 아까 다시마 얘기 조금 했는데요. 다시마와 꼴뚜기를 이용을 해서 아주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요새 시장 나가니까 양미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양미리와 비법 재료 하나를 더 넣어서 정말,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이야. 이런 조림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춘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어린이 동아가 주최하는 2024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웰리스는 웰빙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의 합성어로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는데요. 최근 국민소득과 수준 높은 여가 수요가 늘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추구하는 웰리스 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웰리스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는데요. 어린이 동아 홍성철 대표이사는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협회, 그리고 언론이 힘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현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렸던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요. 또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밑으로 떨어진 곳도 있는 만큼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이런 날에는 창문을 닫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에는 강원 내륙과 산간에 눈이 조금 올 텐데요. 눈의 양은 1c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경기 동부에도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를 텐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내년 이맘때 정도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 산간은 20m 안팎이 될 텐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좀 춥다 풀리면 여지없이 미세먼지예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챙기세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